자, 안녕하십니까. 챕터 11 조직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조직 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복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차례부터 보면서 이제 하죠. 15페이지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페이지 15페이지에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배웠죠? 자, 개인 개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자, 경력 개발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개발에 대해서 배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개인이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개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어려우시면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OJT와 자, 또 하나는 자, OFJT라고 했어요. 자, 이게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훈련과 뭐 멘토링이 있었고요. OFJT라는 것은 강의실. 그죠? 이것은 뭐 기업 내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자, 밖에 나가서 외부로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e-러닝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를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레빈슨과 또 에릭슨이죠. 자, 이분들은 성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인의 발달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력을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변호사가 되었고요. 이 변호사가 그 전문적인 적성을 또는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요.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았을 때 개인 개발보다는 경력 개발이, 경력 개발보다는 조직 개발이 좀 더 조직에 개인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개인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효율성 또는 능률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상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요. 자, 우리가 TQM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미리 경영학이라든지 또는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배웠던 분들은 이 TQM이 전반적인 질 관리, 즉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러한 질 관리 기법이라는 것을 아마 배워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 개발이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분히 이렇게 개인과 그리고 개인이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아갈 때와 이제는 조직 입장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수 있을까를 다뤄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워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HRD에서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냐면 개인 개발이든 경력 개발이든 조직 개발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깐만요. 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래요. HRM이라고 할 수 HRM이 아니라 HRD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시요. HR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조직 개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OD라고 그래요. OD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Organization Development라고 해서 조직 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 개발에서 이게 복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교재에 보면 자 376페이지가 되겠네요. 37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 개발의 기본 개념부터 제2절은 계획적 변화 4단계 모델과 제3절은 변화 개입의 설계.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절은 변화 유형. 4절부터 7절은 이제 변화 유형이 4개가 나오는데요. 개인 변화 전략과 직무 구조적 변화 방법과 사회기술적 시스템 변화 방법 그리고 조직의 변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조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만 조직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의 또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무슨 조직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을 한번 열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 있겠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1차적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직장 내에서의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 저번에도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직위, 직책 이렇게 나타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직교사라서요. 직책은 부장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 제가 맡은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말고라도 또 뭐 있습니까? 동아리에서 제가 취미 삼아서 하는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는 조직에 따라서 뭐를 가질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역할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역할 갈등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 결국에는 이 역할들이 잘 굴러갈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또는 제가 속한 조직 내에서 만족감이라든지 또는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역할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만족감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높아질 때, 그죠? 또는 생산성이 높아질 때 어떻게 되더라? 그죠? 조직의 효율성과 효율성 역시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조금 이거 줄여볼게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이 자, 개인이 잘 됐을 때 조직도 잘 되더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의 종류를 먼저 간략하게 말을 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직 체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에 있는 조직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구성원들이 있고 현장 관리자가 있고 임원이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면 입사 초기에는 구성원들로서 자, 이렇게 승진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죠? 뭐 대리도 되어 있고요. 과장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부터는 관리자라고 하니까요. 차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급을 하면서 이사급은 임원이 되는 것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GX 칼텍스라고 하는 회사의 생산성과 또는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이러한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직 내에서의 다루고자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는 크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서 하는 어떠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가게 되는 직장에 있는 조직과는 다를 겁니다. 그죠? 자, 이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슷하게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그죠? 공식 조직과는 상반되어진 동아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약간 차이가 있냐면 인위적으로 법령과 어떤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식 조직이에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분야가 비공식 조직이라는 점이죠. 물론 옛날에는 공식 조직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 조직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자면 사람을 마치 부속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치 일하는 도구처럼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굳이 큰 생산성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기 진작이 덜 됐다라고 해요. 조직의 사기 진작. 이 조직의 사기 진작은 바로 인간적인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비공식 조직은 이런 인간관계론에 바탕을 둬서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이 사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공식 조직은 공적인 목표를 다루고 있고요. 따라서 능률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원리를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상사가 일을 알려주는데 잘 못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누군가는 아마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아마 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바로 이런 이성 친구라든지 직장 내에 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힐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의 원리에 기반을 뒀다라고 비공식 조직을 얘기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분히 구조를 보면 비공식 조직은 수평적인과 대등적인 구조인데 반해서 공식적인은 우리가 수직적 계층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조직에서는요, 결제를 올립니다. 결제를. 근데 비공식 조직에서는 결제를 올리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요. 좋아요. 자,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조직을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셨으면
행정학이라든지 우리가 교육학에서 교육행정 분야를 공부했으면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시 왔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들마다 이렇게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각 부서마다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자, 라인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라인들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직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가 다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할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텐데요. 자, 요 라인 선상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 뭐 직위죠. 직위. 예를 들면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무보라든지요. 자, 이렇게 뒤에 보면 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차관보라든지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막료라고 합니다. 막료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막료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요. 그 크게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제 라인에 있는 개선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요. 그 결제를 함과 동시에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 달라요. 자, 그래서 개선 조직은 우리가 뭐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기 봅시다. 기관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 보조기관과 뭐 관리기관 이렇게요. 자, 좋아요.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그래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음영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선 조직과 막료 조직이 나오는데요. 자, 중추적은 아까 말했듯이 결제 라인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반면에 이 참모조직이라는 것은 CEO가 예를 들면 CEO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형태로 보시면 얘는 계층적이 아니죠. 반면 개선 조직은 계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능은요, 조직 직접적 운영과 집행과 직접적 책임을 가진 데 반해서 자, 막료 집단은 간접적인 권고와 자문과 조정, 조사, 연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권한은 개선 조직은 집행권과 명령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자, 막료 조직은 결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권고안, 자문을 하고 조정안을 주는 거죠. 권고를 하고 자문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 또한 결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이 막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과 명령 권한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자문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집행기관에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게 삼각형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조직은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 원탁식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두 요인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고요.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문위원회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직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언급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중학교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굉장히 크고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오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관료제라고 하면 우선은 이거지요. 뭡니까? 요렇게 해서 피라미드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언제 사장단으로 갈까?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는 간단하게 관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뷰로크라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런 용어보다는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우선 역기능부터 자주 나오니까요. 역기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동조 과잉이 있고요. 법문 용례가 있고,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이 되고, 전문가의 무능이 있으며, 무사한 일주의와 할거주의, 변동에 대한 저항과 관료 독선주의, 민주성, 대표성의 약화 등으로 우리가 조금 관료제 역기능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조 과잉이란 것은 뭐냐면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규칙과 절차에 대해서. 따라서 새로운 무엇인가 생각을 해냈을 때 창의적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돼. 제가 아무리 올리더라도요. 예를 들자면 교감 선생님인지 또는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제 생각을 올렸을 때 그건 안 돼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조직체가 두꺼워서 그런 거죠. 자, 법문 용례라는 것은 레드 테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문서라고 할 수 됩니다. 자,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거죠. 법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굉장하게 more 인간성으로 빠지게 되면서 냉담하게 조직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전문가의 무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조직체를 세밀하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 당연히 내 거만 하면 되니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되는 거죠. 할거주의라는 것은 내 부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성에 대한 전환, 당연히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것이 이 관료제가 과연 역기능만 있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상승욕구 충족의 수단이요. 이게 뭐냐면 승진제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조직체에 들어갔는데 승진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교사 생활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일반 교사와 교감, 교장 이 세 단계밖에 없어요. 근데 공무원 가봅시다. 공무원은 우선 직급이랑 지위가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자, 예를 들자면 9급 들어왔습니다. 좀 있으면 8급을 승진해야 되고요. 7급으로 또 승진해야 됩니다. 6급도 승진해야 되고요. 이랬을 때 매년 어떻게 보면 승진을 위한 뭡니까? 자기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승진제도, 다시 관료제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 정실배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온정주의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관료제는 그게 우선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는 정에 이끌린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기능은 그나마 법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신속 효율적 행정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역기능도 되지만 순기능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서 한번 명령한 것이요. 아래까지 아주 신속하게 도달합니다.
이것은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반대 방향, 아래에서 올린 의견이 위로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분업이 되어 있고 그 분업에 대해서 서로 뭡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료제를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을 이제 조직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 따라서 어떠한 역기능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직 개발을 하는 이유, 조직 개발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조직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관료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료제의 부정적인 또는 역기능을 미연에 파악하여서 조직 진단의 참고 자료로 쓰신다면 아주 좋은 조직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조직체의 이 쇄신 방안, 관료제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료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개발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조직 개발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대략 7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개발의 기본 개념, 그리고 계획적인 변화, 즉 4단계의 모델과 실제로 변화 개입의 설계부터 해서 자, 변화 유형을 4단계로 나눠보는데요. 개인 변화 전략과 직무 구조적 변화 방법, 사회기술적 시스템 변화 방법, 조직의 변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한번 보죠. 그죠? 자, 우선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고요. 자, 우선 조직 개발의 기본 개념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고 갑시다. 기업에서 조직 개발, 이때 OD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조직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O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대문자로 쓸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OD는 행정학이든 자, 다시요. 행정학이든 경영학이든 또는 인사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많이 출현하는 용어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OD 하면 조직 개발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업에서 조직 개발은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조직 및 구성원들의 행동 개선을 추구하는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조직 개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 용어가 뭐냐면 자,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 및 구성원들의 행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조직 및 구성원들의 행동 개선하는 것이 바로 조직 개발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가 보죠. 그러나 조직 개발의 정확한 개념은 이 분야의 학자와 변화 전문가에 따라 다소 다르다. 좁은 의미에서의 조직 개발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위한 감수성 훈련과 거의 동시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조직 개발을 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 여건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자, 또 다른 주장은 조직 개발을 구성원들의 팀워크와 기업 문화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노력으로도 이해한다. 자, 굉장히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놓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조직 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장 조직 개발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발은 계획된 개입 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정의에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조직 개발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뜻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조직 개발을 하는 조직 개발의 정의는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왜 하냐? 다시 첫 번째로 자, 조직 개발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조직 개발은 조직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조직 구성원의 복지 향상. 좋아요. 세 번째 봅시다. 조직 개발은 계획적인 변화 개입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요. 계획적인 변화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를 정리해보면 조직 개발은 다분히 조직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조직의 포커스를 두겠지만 조직 구성원에도 포커스를 동시에 두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보세요. 조직은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변화되냐면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 됐죠. 그럼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는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 구성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직 개발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변화를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잘 시켜야 되겠죠? 잘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잘 시켜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바로 우리가 379페이지에 나오죠. 자, 379페이지에 변화 과정 이론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변화 과정 이론. 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변화도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심리 상태를 합시다. 여기가 자, 이건 시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변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단계를 거치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그죠? 다시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 봅시다. 자, 이걸 누가 이렇게 나눴냐면 레빈이라는 학자가 나눴어요. 레빈이라는 학자가요. 자, 물론 이 레빈이라는 학자가 나눈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쉐인이라는 학자가 다시 각색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봅시다. 자, 교재에서 변화 과정 이론은 조직적인 향상과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변화의 과정은 당연히 어떻다는 것입니까?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변화의 과정은 레빈에 의해서 최초로 해빙, 변화, 제동결의 3단계로 설명이 되었다. 다시 변화의 과정은 자, 레빈이라고 나오는데요. 레빈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영어식 표현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해빙과 변화와 그 다음에 제동결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해빙의 단계에서는 자, 레빈이 말했던 자, 잠깐만 크게 해드릴게요. 자, 해빙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다시 말하자면, 그죠? 자, 수용의 단계예요. 쉽게 말하자면,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수용해야만 하는 일종의 흐름이구나라고 이제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는 우리가 뭐 하냐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가보죠. 변화 단계는 이렇게 해빙의 단계에서 이제 수용이 됐죠? 자, 변화 단계는 사람들이 새롭고 희망하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해빙의 단계에서는요. 해빙의 단계에서는 우선은 기존의 것들을 억제하는 단계라고 우선 봅시다. 그죠? 자, 이때 뭘 억제하냐면 변화의 거부를 억제하는 거고요. 변화가 수용의 단계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빙은 변화의 거부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죠? 자, 변화는 변화를 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변화를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제동결은 항구적인 작용과 기대되는 역할을 새로운 실천과 행동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 자, 새로움을 창조하는 단계예요. 그죠? 자, 이 단계가 여러분들 조금 미묘하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맨 처음에는요. 뭡니까? 안 돼.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 먹은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워보는 거죠. 실제로 배워보면서 어떻게 하는 되죠?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자기한테 내면화시키는 거죠. 이게 제동결의 단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원동력, 둘째는 환경으로부터의 유도. 다시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레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적 원동력과 또 한편으로는요. 자, 환경의 변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원동력은 추진 또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힘이 정하는 힘보다 커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당연하죠. 우리가 환경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조선시대의 근대화 시기를 한번 봅시다. 그죠? 개항기라고 해볼까요? 우리 개항기에 있어서 자, 이게 서로 싸웁니다. 그죠? 개항을 하자, 개항을 하지 말자 라고 했을 때 자, 그 환경 변화.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환경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풍토가 강했을 때 좀 더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레빈의 변화 과정을 샤인이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해빙과 변화의 단계가 조금은 애매모호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었죠. 쉐인 학자가 이를 지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교재는 샤인이라 나오네요. 자, 쉐인의 변화 모델은 개인적인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변화 중재자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때도 해빙기부터 해서 변화기, 그 다음에 재동결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레빈에 비해서 샤인이 차이는 뭐냐면 변화 중재자, 다시 말하자면 개입자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변화 중재자 또는 개입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빙기부터 하나씩 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해빙의 단계죠. 변화 중재자는 개인의 태도, 행동, 성과가 부적절함을 입증하여 변화를 수용하도록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의 부적절한 작업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그 근로자는 자신의 실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선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변화 개입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너 이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성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성될 때 누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변화 중재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보면 변화에 대한 동기라는 것은 부적절함이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한 부적절함입니까? 무슨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말이라든지 성과 등의 부적절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나한테 부적절함이 있는 거구나. 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구성원이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행하며 업무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작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게 하는데 주안을 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어질 수 있음을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변화 중재자가요. 그죠? 변화 중재자가요. 다시요. 우리도 그렇죠. 봐봐, 너 이러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너 이걸 잘 못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바로 해빙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건 네가 공식을 잘못 써서 그런 거야. 이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건 어때? 이 공식을 쓰면 너는 잘하게 될 거야. 변화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계 재동결에서는 변화 중재자는 개개인이 이러한 새로운 행동을 자신의 사고체계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뭡니까? 사고체계의 새로움을 기존의 사고체계에 뭡니까? 집중하도록 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아 개념을 재확인하고 요구되어진 성과 기준을 보강하도록 돕는 데 주안을 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다시 또 들어보죠.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A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 자동차의 자, 수동 기어입니다. 수동 기어. 자, 우선 해빙기부터 보겠습니다. 수동 기어가 이제 자동 기어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상태를 봅시다. 자, 해빙기의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성되는 시기이다. 자동 기어를 썼더니
야, 굉장하게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자동 기어를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변화기가 되는 거죠. 다시 봐요. 자동 기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운전하더라. 너도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다시요. 이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게 인식의 단계고 이것이 수용의 단계이고 이것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수용하고서 이것의 적응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요,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 보시면 덴트 등은 구성원들은 보편적으로 변화를 거부한다는 개념의 의문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훅훅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381페이지에 보시면 이 실행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